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여성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제 기대처럼 오래가지 못했고 너무 짧게 막을 내려 버렸어요. 겨우 2년이라는 시간에요. 그 2년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 제 곁을 떠나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제 삶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내쫓으려 들었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내몰려고 하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으려 하다니 저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몰리니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저를 지켜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이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무너질 뻔한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고마운 사람, 제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됐는지 아마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 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이렇게 잘난 사람 옆에 제가 서도 될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존중해줬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 저를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집도 본인이 성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저희 집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저에게 꿀린다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늘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주고 아껴준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웠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엔 이미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빛이 가득했었죠. 축의금을 내고 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는 눈빛은 싸늘했어요.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웃지 않던 그 표정에 저는 애써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저와의 결혼을 시댁에서는 반대했었어요. 이유는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집을 아주 대차게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그 힘든 시절 다 까먹었냐고, 어디서 형편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며 난리를 쳤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다들 꼬리를 내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본인의 인생이니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아주 쐐기를 박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에게도 앞으로 싫은 내색을 보인다거나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딱히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서의 서열은 남편이 1위였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다들 저에게도 잘해주시는 척하고 눈치를 많이 살피시는 듯 하였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씩 본 모습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만났다만 하면 늘 돈 얘기만 하시고 시누이는 틈만 나면 남자 잘 물었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거나 저를 깎아내렸어요. 물론 남편이 없을 때요. 그러다 남편이 등장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해주는 척 연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굳이 남편에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저를 위해 방패가 되어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괴롭힘은 없었기에 그냥 이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매번 돈 하시는 것이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만 매달렸어요.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찾고 돈이 필요하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모른 척하지 못했어요. 성격이 원래 그랬거든요. 남편은 집안에서 본인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저는 속으로 불만이 쌓여갔지만 시댁에도 저희 집과 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다고 하니 더욱이 그 상황과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한동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때 마침 새로 구상하고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어서 그 일로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 먹고 푹 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밥맛이 없다고 하고 얼굴빛이 점점 노래지면서 수척해지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지쳐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끝까지 병원에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최근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라며 하루 날 잡고 다음 날까지 푹 자면 다 나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던 거예요. 결국 갑작스런 복통에 쓰러진 남편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는 간암 3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 스스로를 원망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병원을 데리고 가볼 걸.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아픈 것도 눈치 못 챘다는 게 저 스스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겨우 2년이 됐을 뿐인데 간암이라뇨. 저희는 아직도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만큼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남편이 저를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고는 이내 담담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와중에 저를 위로했죠.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요즘 의료기술이 워낙에 좋잖아. 별일 아니라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알아봤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얄궂은 병은 저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없이 야위어져 갔고 저는 그 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대놓고 저를 흘겨보시며 결혼하고 나서 애도 없고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고생이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그동안 참았던 모진 말들을 다 뱉어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누구보다 힘든 몸으로 암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같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댁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남편의 장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도 대놓고 남편의 회사는 누가 물려받을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를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정말 참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지 이제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느냐고요.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저를 시댁 식구들은 어이없고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흘겨봤어요. 정말 남편을 돈줄로만 봐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져서 저는 더 원통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 쓴 저희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고는 그 집 어차피 네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마. 네 짐 비운다 생각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제가 함께 꾸민 그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는 말이라니 저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어머니, 그 집은 남편이랑 저 둘이서 같이 준비한 집이에요. 저한테도 제 삶이 있고 거기엔 저와 남편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다고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보고 나가라뇨.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추억? 추억으로 집이 유지되냐? 법적으로도 네 거 아니야. 좋게 말할 때 나가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어머님, 지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부터 꺼내시는 게 더 심하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못 나가요.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에서 저를 이렇게 내쫓으실 권리 어머니께 없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엔 인상이 가득해지고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장례를 모두 치르고 시댁 식구들과도 헤어졌어요. 겨우 한숨 돌리며 집으로 향했는데 집 문을 열려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조금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함께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제 신혼집 안에 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신혼부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제 물건들을 이사박스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세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멈추라고요. 여긴 저랑 남편의 집이에요. 왜 마음대로 들어와서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남편 물건에서 당장 손 떼세요. 안 멈추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야, 얘가 진짜 웃기네. 이 집이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애초에 네 이름으로 된 적도 없으면서 마치 네 것인 양 행동하지 마. 진짜 어이없네. 내 동생 죽자마자 이 집 차지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이 집은 원래부터 우리 가족 집이야. 이 집은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넌 꺼져.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집은 저희 신혼집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꾸민 집이고 남편이랑 함께한 추억이 다 담긴 곳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대로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당장 안 멈추면 경찰 부른다고요. 야, 불러보라고. 근데 명의도 네 거 아닌 집에 네가 버젓이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너 진짜 착각 심하다. 내가 너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너 우리 동생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거 맞지? 뭐? 사랑? 기가 차서.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내 동생 죽으니까 너한테 넘어올 재산이 아주 신이 나 있지? 너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돈 나 필요 없고 없어도 되니까 남편만 돌아올 수 있으면 전 그 선택을 할 거라고요. 전 그 사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돈이랑은 상관없다고요. 형님,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남편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제발 이렇게까지 무력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후련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입 안 닥쳐! 어디서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네가 뭔데 이 집을 네 거라 주장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살았겠어? 우리 아들 덕에 네가 이렇게 편히 산 거면 이제는 깨끗이 나가야지. 염치도 없는 게 뻔뻔하기는. 그리고 2년 동안 넌 뭐했냐? 금덩이 같은 소중한 우리 아들한테서 금두꺼비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 낳았어야지. 우리 집안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느냐고. 운 좋게 우리 아들 꼬셔서는 아주 모기처럼 다 빨아갈 셈이냐?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그런 욕심 없어요. 남편도 제 곁을 떠났는데 이 집마저도 이렇게 빼앗아 가시면 저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다고요.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됐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너네 죄 우리 가족도 아니었어. 가족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고. 이 집은 이제부터 우리 집이다. 더 할 말 없다. 우리 아들 이름 팔아서 여기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집 귀한 재산 한 톨도 줄 생각 없으니까 네 집은 싹 다 정리해서 집 앞에 놓아둘 테니 알아서 가져가던가 해라.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힘에 속절없이 쫓겨났어요. 내동댕이 쳐지고 어머님께는 머리채까지 잡히며 밀려나고 말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늘 제 곁에서 저의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등대 같았던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나 좀 보라고. 당신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내쫓는데 왜 날 도와주러 오지 않는 거야? 복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옆에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버려지고 내쫓기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참담했어요. 문 앞에서 얼마나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는지 몰라요. 목까지 쉬어버렸거든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일단 몸을 가눌 곳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막 치른 직후였으니까요. 몸과 마음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던져놓은 제 짐들을 챙겨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안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숨이 가빠올라서 기사님이 몇 번이나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그 안쓰러운 눈빛만이 묵묵히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솔직히 친정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에 쫓겨났다는 걸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분명 본인을 탓하실 거예요. 내가 더 잘나지 못해서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한 거다 하고요. 그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졌지만 제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울음 범벅인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왔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럴싸한 변명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는 날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 겨우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쫓겨난 게 맞나? 머리채 잡힌 게 진짜였나? 이게 현실이 맞나? 멍해진 채로 누워있다. 들고 온 짐을 확인하려고 일어나니 문득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다시 생각들면서 현실이 맞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눈에 익은 작은 앨범 하나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앨범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 앨범은 꼭 챙겨왔네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가장 소중한 걸 챙긴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 앨범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앨범은 저희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저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찍는 인생 네컷이라고 하죠. 포토박스에서 찍는 그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만 따로 모아놓은 앨범이 있어요. 그곳에 저는 항상 소중히 보관하고 꾸미기까지 했었는데 제겐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앨범을 열자 한 장 한 장 웃고 있는 저희 얼굴이 보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사진을 모두 확인하고 덮으려던 순간 앨범 속 마지막 속지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앨범은 늘 제가 관리하던 거라 이런 종이를 넣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육성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야? 그건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던 무렵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꽉 움켜쥐듯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본인 김현수는 현재 병세가 악화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 소유의 회사 지분 전부와 신혼집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배우자 박지연에게 단독 상속한다. 본인의 금융자산 괄호 열고 예금, 주식, 채권 등 괄호 닫고 또한 배우자 박지연에게 전부 상속한다. 본인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모든 친인척은 본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본 유언의 효력은 변호사 정태훈에 입회하여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날짜와 직인이 적혀져 있는데 종이를 붙잡은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저를 지켜주려 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데 한편으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힘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와 함께 변호사님의 명함까지 들어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전율하듯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예측했던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댁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할지,
얼마나 잔인하게 저를 내쫓으려 들지를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명함을 가만히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이 대체 이걸 언제 넣어둔 걸까? 아픈 몸으로 직접 집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던 중에 변호사님께 따로 만나 부탁을 드린 걸까? 당사자가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 사실만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남겨준 이 한 장의 종이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무조건 이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자고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말자.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준비해뒀는데 제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들어선 곳은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안내대처럼 보이는 곳에 제 이름을 전하자마자 한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분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박지연 씨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씨의 법률 대리인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변호사님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남편분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연 씨가 이 명함을 들고 저를 찾아오게끔 준비하신 것도 남편분이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 아픈 몸으로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다는 건지 그걸 상상하니 더욱 마음이 미어졌어요.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아내분만 생각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몰래 연락을 주셨고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 뒤 현수 씨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 유언장을 지연 씨의 앨범에까지 넣어드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가 이걸 찾게 될 때쯤이면 정말 힘든 상황일 겁니다. 변호사님 꼭 지켜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며 손이며 다 떨렸어요. 남편이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제 곁에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조심스레 한 뭉치의 서류를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 지분 이전 서류와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수 씨가 살아계실 때 모두 작성한 겁니다. 서명과 도장, 증인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시댁 쪽에서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하나하나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도장, 서명, 그리고 날짜까지.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남편의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잠깐이라도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뻤고 그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박재현 씨 차례입니다.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어요. 네,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시댁이 저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정황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다행히 아파트 복도에 CCTV가 있었고 거기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부터 집에 들어가 제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또한 남편의 유언장과
명의 이전 서류는 법적 효력이 완벽했기 때문에 시댁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변호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게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준 무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어요. CCTV 영상, 남편의 유언장,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신혼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제 물건을 함부로 포장하던 모습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었죠. 변호사님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시댁도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정식 절차 밟으시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은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셨어요. 무단 침입, 재산권 침해,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서류였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 빽 지르더니 이딴 걸 집으로 보내? 감히 우리 집에 고소장을 보낸 게 네 짓이냐고?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건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너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게.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그리고 후회할 일 없을 겁니다. CCTV 영상도 있고 남편의 유언장도 있어요. 법적으로 이미 모든 게 제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뭐? 유언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디서 있지도 않은 유언장 타령을 하고 있어. 뭐 위조라도 한 거야? 야, 너 그거 엄청 위험한 짓이야. 어디서 사기를 쳐도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해, 이게. 유언장 같은 거로 뭐 재산이라도 다 가져가게?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어림도 없지. 그랬다가 너 진짜 큰 코 다칠 줄 알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으로 다 해결될 문제예요.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협박은 이제 통하지도 않아요. 이미 증거도 다 확보해둔 상태고요. 변호사님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제 인생을 짓밟을 수 없을 거예요. 인정하고 앞으로의 현실을 부디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우와의 통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님께서도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연아, 너 무슨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 내용 증명? 참나, 우리 아들 죽자마자 이러는 게 사람 할 짓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를 경찰서에 세워? 어? 네가 우리한테 빚진 게 얼만데?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애구나 너. 어머님, 장례 끝나자마자 절 집에서 내쫓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제 권리만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제 집도 재산도 회사도 전부 이제는 억지 부리실 수 없을 거예요. 이젠 법 앞에서 정리될 문제이니 그만 이야기하시죠. 이만 끊겠습니다.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젠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님이 차분히 모든 절차를 밟아주셨고 저는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결국 시댁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CCTV와 증거 자료들이 있었기에 상황은 명확했죠. 그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 정황과 무단으로 들어와 집을 뒤집어 놓은 행동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법정에 앉아 그들을 마주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번엔 그들의 분노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법은 결국 제 편이었거든요. 그들이 무단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던 일과 집을 침입해 난동부린 일은 분명한 범죄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망신줘야 속이 시원했니? 네가 우리 집안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죽은 내 아들이 엄마가 이런 법정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원통하겠니? 아들 잃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야 했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아? 어머님, 망신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신 거세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누군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끝나자마자 절 집에서 내쫓으셨죠? 머리채까지 잡으시면서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제 인생을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건 복수도 아니고요. 그냥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것뿐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짓밟아?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이런 꼴 안 당했어. 우리 아들 돈에만 눈이 멀어서 들어온 주제에 이제 와서 잘난 척은 너 정말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천벌 받을 거야. 법이 네 편이면 다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가만히 계시든 안 계시든 저와는 이제 상관없어요. 유언장을 보고도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그 힘든 몸으로 어떻게든 끝까지 지키려는 남편의 유일한 숨결이 깃든 결과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유언장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회는 어머님이 하시겠죠. 남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오늘 똑똑히 보셨으니까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지연이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너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래, 우리 이제 너랑 상종 안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 혼자 남았을 땐 누가 너 옆에 있어줄지 두고 보자고. 그때 가서 무릎 꿇고 후회하지나 마라. 어머님, 있는 거 주시겠다고 하셔도 제가 거절할 거고 저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제 삶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 앞에서 다시는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마세요. 어머님과 형님께서 저를 그 집에서 내쫓으신 순간부터 두 분은 제 삶에서 끝나셨어요. 더는 제 앞에서 가족인 척 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저한테 손대지 마시고 제 인생에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건드린다면 이번보다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마치 할 말을 잃은 듯 분노에 찬 상태로 입을 꾹 다무시며 침묵하셨어요. 화가 나 부들부들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마무리된 후 제 삶은 마치 오랫동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햇살이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시어머니도 형님도 그 누구도 저를 흔들 수 없었죠. 처음엔 낯설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병세가 악화하면서도 모든 걸 대비해놨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직원들과 오랜 동료들이 회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회사를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이사회와 정식 절차를 하나씩 밟았고 마침내 회사는 제 손에 안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회사를 맡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처음엔 임직원 중 일부가 저를 믿지 못했어요.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겠냐며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묵직한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생전 하던 방식을 떠올렸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다짐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정기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익숙한 방식이 깨지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제안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컸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을 불사하고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 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고서와 이메일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가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회사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과의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고 회사가 많이 흔들리곤 했어요. 큰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고 몇몇 투자자들이 떠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와중에 정신력까지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끝이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저 스스로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결혼 전 작은 회사에서 정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부탁으로 회사의 회계 일부를 도운 적이 있었어요. 덕분에 숫자를 다루는 일과 기본적인 회사 운영 구조는 파악이 됐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회사를 이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 경험도 없었다면 아마 저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결국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서서히 제 방식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와 협력도 늘어갔어요. 무엇보다도 회사 안에서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돈이든 행복이든 따라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회사를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회사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이어나가는 또 하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님이 한 가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박지연님, 이건 고 김현수 대표님이 생전에 남기신 사회공헌 계획입니다. 서류 안에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사진과 함께 학교 건립 계획안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고 학교 건립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단지 저를 위한 준비만 했던 게 아니라 세상에 더 큰 선물을 남기고 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안정화한 후 남편이 진행하던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도 정식으로 이어받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현지와 화상회의를 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단체들과 협력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지만 남편이 이미 구축해둔 네트워크와 자료가 있었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학교가 완공되는 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없이 기뻤어요. 아이들이 새로 지어진 학교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나름 교복을 맞춰 입고는 빛나는 눈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곁에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국내 아동복지에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대단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야 깨달았죠. 아, 이게 진짜 남편이 원하던 삶이었구나 하고요.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회사가 안정되고 기부 프로젝트까지 자리를 잡자 저는 제 삶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시댁과의 싸움은 끝났고 복수심도 사라졌죠. 대신 남편의 사랑과 남긴 뜻을 이어가는 사명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생각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살겠노라고요. 남편이 남긴 모든 걸 더 크게 키울 거고 남편이 준 사랑만큼 베풀며 사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곁에서 멋지더라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회사는 더 크게 성장했고 기부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세운 첫 번째 학교는 어느새 두 번째, 세 번째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만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여보, 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응원해줘. 당신 덕분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줄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그렇게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남편이 남긴 사랑과 그가 보여준 길만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지금 당장 제 곁에 없지만 그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아프리카를 방문해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직접 그곳을 찾아갔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저 숨이 막힐 만큼 벅찼어요. 황량했던 마을 한가운데로 새로 세워진 학교 건물이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손에 낡은 공책을 꼭 쥔 채 해맑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간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뜻이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글자를 따라 읽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지만 따뜻했고 마치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희망의 속삭임 같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를 짓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웃음 속에서 남편의 마음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남긴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수익 일부는 꾸준히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건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남편이 시작했던 아프리카 학교 프로젝트도 꾸준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남편 곁에만 기대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지금의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마 환하게 웃으며 말하겠죠? 잘했어.
내가 사랑한 사람답네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